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평택 효명고등학교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효문화센터 상임이사 오은명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평택고등학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어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애를 본받아 사회와 국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인간을 육성한다는 교육 이념이 있고요. 또 바르고 곧세게, 참되게라는 교훈으로 평택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제1의 효명고등학교 학생. 예,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럼 오늘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평택 효명고등학교 2학년 1반 이재웅 학생이 자, 우리 학교 자랑을 한번 하겠답니다.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저기 효명고 학생분들이랑 다른 외부인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효명고에 지금 재학 중인 2학년 1반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효명고에 재학 중이니까 효명고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인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효명고는 효명중과 효명고와 같이 있어서 일단 조금 넓은 학교로 많이 유명하고요, 송탄에서. 그리고 천주교 재단의 학교라서 다른 타 지역에서 기숙사를 다니면서 천주교 재단이라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학교의 색깔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급식과 여러 가지 친절하신 선생님들과 좋은 이런 학생과 선생님과의 좋은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 송탄에서 네,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교복도 조금 자유화되어 있고, 그리고 기숙사들도 잘 돼 있어서 조금 먼 지역에서 와도 기숙사 생활하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고, 그런 학교의 복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학생 학교 자랑을 했는데요. 박수 한번 더 크게 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자, 오늘 진행하는 세대공감 청소년 포럼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진이 향교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평택시와 경기도 향교재단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향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궁금하시죠? 향교는 조선시대 국공립교육기관입니다. 진이 향교는 조선 초기에 세워졌는데요.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다가 인조 22년에 지어졌고요.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중수를 해왔고, 현재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대성전을 비롯해서 명륜당, 동제, 서제, 외산문, 내산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 관내 초등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최하신 진이향교 전교님이시죠? 안석준 전교님의 인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제가 효명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 7회, 고등학교 6회입니다. 그리고 효명학교에 27년 근무하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배니까 저는 여기가 남의 학교가 아니고 제 학교에 모기에 온 기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학교 근무할 때도 진이향교에서 유림 어르신들이 학교에 와서 인성교육을 하루에 4시간씩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박금수 교감 선생님도 계셨고요. 참 많은 거를 우리한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년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진이향기에 입문을 해서 유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이런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자님이 진이향기는 1398년 이성계
계실 때 학교로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 진희양교는 624년입니다. 설립된 지가요. 그래서 지금 매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평택시 관내 전체 220개 학급이 일일 학습으로 4시간씩 다녀갑니다. 저는 기쁩니다. 평택 한교도 있지만 진희 한교에 와서, 원래 진희 한교 소속이 커요. 남사, 진희, 서탄, 송탄, 고덕, 오성, 안중, 청북까지예요. 많죠. 청북에서 여기까지 진희까지 다녔어요. 진희현. 거기는 전부 다 종중이 많아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아주 향교는 바쁩니다. 우리 학생들이 와서 옛 것을 다시 배우고, 거기 와서 스승님들의 위패가 있습니다. 오성, 사송의 18위, 18분의 우리나라 신라, 조선, 고려 때의 선생님들이 위패를 모셔놓고 우리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공부하잖아요. 선생님들 덕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의 감사함을 느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오늘 또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네, 저희 교장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 교장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해주시겠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장 박현창 베드로 신부입니다. 학교와 향교의 만남, 이게 좀 어색할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소중한 시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효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이 효는 우리 전통 문화나 사회 안에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굉장한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세대를 공감할 수 있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인성교육의 그런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쪼록 유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저희를 후원하고 계시는 경기도 향교재단 최종수 이사님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선배님이 진희향교회 안석준 전교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선생님이, 학교의 전교님이 그렇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희향교회에서 여기 유도회장님도 오시고 사무국장님도 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안석준 전교님과 여러분,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강지원 변호사 다 한 자리로 해서 이제 세대가 공감하는 효를 이야기할 겁니다. 훌륭한 여러분 학생들 반갑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수 경기도 향교재단 이사장님 말씀이셨고요. 자, 그럼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지원 변호사님 주재하에서 학생들의 찬반 토론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끝나고 이어서 자유 토론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우리 학생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늘 자장이신 강지원 변호사님을 소개하겠는데요. 강지원 변호사님께서는 청소년 효포럼을 10년째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따스하시고 공동체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해 계시는 사회운동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반 신민정 학생입니다. 예. 역시 2학년 2반 김동성 학생입니다. 2학년 3반 윤다솜 학생입니다. 2학년 4반 김시은 학생입니다. 역시 2학년 4반 서미나 학생입니다.
2학년 6반 강보민 학생입니다. 2학년 9반 한하연 학생입니다. 2학년 10반 서희진 학생입니다. 네, 그러면 강주원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만나서 반가운데요. 저는 효명고등학교라고 그래서 효도 효자 쓰는 효자 효명인 줄 알았어요. 효도 숫자는 아니대요. 네, 새벽 효자. 새벽 효자 저는 이제 효명고등학교인데 오늘 이제 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효에 관해서는 뭐 성경을 봐도 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그 행사의 그 제목을 잘 보시면 알지만 효가 그냥 효가 아니고 세대 공감 효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대가 공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효도라고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일방적으로 뭐 공경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세대가 서로 공감하는 그런 이제 효를 이야기해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지만 또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 아마 주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진행은 시간이 뭐 4시 반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길게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 발표자 여러분들에게. 근데 주제가 좀 5가지거든요. 5가지 이제 휴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 생각 내키는 대로 원고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딱 한마디씩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방청석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좀 토론들을 좀 일찍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또 의견을 말할 기회를 만들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쭉 경청하시다가 나 저 질문 꼭 해야 되겠다. 저희 얘기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생각이 있는데라고 마음 드신 게 있다거든 준비했다가 질문도 해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토론해 보자고요. 벌써부터 끄덕끄덕하는 우리 학생이 있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제는 이제 경로 우대 65세 이거 70세로 올리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진로를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결혼도 반대하셔. 근데 그건 어떡할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에 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서 우리 몸은 부모님에게서 받았는데 여기다가 이거 문신해도 되나? 뭐 이런 얘기도 가볍게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정답을 얘기하거나 여러분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채점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또 더 커서 더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요. 토론하다 보면 내 생각이 더 발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토론 결과 내일은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합시다. 근데 제가 오늘 뭐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도 다 이제 권장하고 있고 하는 거지만 이게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런 덕목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섬겨라, 공경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그렇죠? 또 나이 든 세대하고 나이 아랫세대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거냐. 여러분께도 선후배가 있잖아요. 선배하고 후배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 관계에 특히 초점을 맞춰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관계를 자꾸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퇴보해야 되겠습니까? 발전해야 되겠지 당연히. 발전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관계를 더 발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소개하면 간단히 부자자효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부자자효 들어봤어요? 부자, 돈 많은 부자 말고 부자. 부모는 아비부자예요. 부모는 자, 무슨 자자일까? 자유로운 자식까지 아직 안 가고 자유롭다. 부모가
자유롭다. 이게 부자예요. 부모는 자유로워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부자 자효할 때 자가 자식 자자예요. 자효. 자녀는 효. 자녀는 뭐예요? 효도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유롭고 자녀는 효도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적인 관계죠.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향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공감 효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름을 딱 그렇게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네,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이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차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새 경례우대 연령이 몇 살로 돼 있죠? 65세예요. 근데 이걸 70세로 올리자는 얘기가 많아요, 요즘. 그리고 요새 70세가 넘는데도 오래 사신 분이 많아요. 옛날보다.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70세 넘으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로우대 연령을 높이자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분씩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오른쪽에 앉은 저기 누구지? 김시은냐? 김시은 양인데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찬성? 찬성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오케이. 김시은 양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70년대 62.5세였지만 2020년에는 83.5세로 50년 동안 20세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에 이어 기대 수명이 긴 나라에 속할 정도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로우대 연령은 평균 수명보다 20세나 어립니다. 이 때문에 경로우대 연령 상승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 3가지를 들어 경로우대 연령 상승의 필요성을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의 가속화로 발생하는 20, 30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 연령이 받는 노인연금 등의 복지정책은 세대 간 부양 원리에 기초하여 생산인구들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늘어나고 출생아가 줄어들음에 따라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67년에는 생산인구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통계도 나오는 만큼 생산인구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신체 연령의 상승으로 경로우대 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60세의 건강 상태는 30년 전 50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특이 질환이 없는 60대의 경우 신체의 각 기능이 매우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노쇠 현상도 늦춰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쇠 현상이 70대를 넘어서야 조금씩 관찰된다고 설명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같은 노인이라도 65세에서 80세를 중고령층, 80세 이상은 초고령층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노인 연령으로 70세 이상을 꼽을 만큼 노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하철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중 한 가지로 지하철 무임승차가 있습니다. 1980년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도입될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9%였지만 2021년에는 16.5%,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임승차의 혜택을 보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중 노인은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2021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3조 원을 육박하는 등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로우대 연령을 높이면 지하철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근거들로 경로우대 연령 상승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준비한 원고를 잘 읽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서희진 양, 맨 끝에 앉은 서희진 양이 마이크 잡고 반대 토론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얘기죠? 미안하지만 서희진 양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는 75년생이시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렇구나. 앞에 발표한 우리 저 김시은 양. 아버지는 67년생이고 어머니는 73년생입니다. 언제부터 공짜로 지하철을 타시면 좋을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떻게 노인들을 우리가 예우를 해야 할 거냐 그런 문제겠죠? 오케이, 발표해 주세요. 예. 네. 저는 경로우대 70세 전후로 상향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직업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나 정년은 고령자 고용법 19조에 의해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회사가 정년을 만 60세로 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년 퇴직 시기와 경로우대 제도 적용 연령이 약 3, 4년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다르게 저소득 노인에게 별도로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역시 65세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 사망률은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1995년과 비교해 최소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노인 자살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생활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로우대 제도 적용 연령을 70세 전후로 상향 추진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논의만 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경로우대 제도 적용 연령 기준을 상향 추진하게 될 경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법을 제정할 당시 노인의 비율은 4%에 불과했으나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은 12%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3배나 증가한 만큼 젊을 적 든든한 노후를 위해 고생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 역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8%인데요.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9%로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로우대 제도 적용 연령 기준을 높이게 된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노인으로 규정은 되지만 경로우대 제도 적용은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노인들이 증가하는 만큼 많은 노인이 빠짐없이 경로우대 제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경로우대 제도 적용 연령 기준 상향 추진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두 학생이 찬성의 이론 그리고 반대의 이론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충 여러분 감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서희진 양은 노인 빈곤율이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다 이거예요. 노인이 된다 하더라도 빈곤이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아니 오래 사신 분이 점점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이 좀 찬성 반대의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쪽에 또 세 분, 이쪽에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들에게는 너 원고 읽지 마시라고 내가 권하고 싶어요. 원고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고를 읽으면 오늘 저녁 한 5시까지는 해야 돼요. 저녁 한 7시까지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금 두 사람이 가족 기조 발언이라고 할까 중점적인 얘기를 해줬으니까 난 찬성하는데 난 특히 이 점에서 이래서 찬성해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래서 난 반대해요. 이렇게 딱 짤막하게 요약해서 얘기한다고 할까?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한번 아직 안 됐어요? 고개를 흔들어 버리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근데 앞에 친구들이 발표한 얘기가 중복되지 않게. 근데 나는 그 점에서 어떤 점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뭐 노인 빈곤율이 늘어나는 점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토론하는 능력도 발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 친구들이 다 나와 보는데 거기서 한번 폼을 재봐야죠. 농담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냐? 우리 윤다솜냐? 오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찬성인데 왜 찬성하죠? 네. 일단 이 시은 학생이 하신 말을 이어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형이 많아짐으로써 그거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찬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노인 그 연령이 65세와 차이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8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 현재 65세 이상 서울 시민 3,034명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이 평균 72.5세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연령이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령과 다르기 때문에 그 경로 우대 연령 기준 또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잡기 잘 잘해줬어요. 박수, 박수. 네. 요령을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죠? 다 읽으려고 하지 않고. 자, 그럼 이번엔 누구예요? 한하연 양? 오케이, 마이크 잡으시고. 저는 일단 이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서희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으로 우리나라에 저희 나라란 말이 다 틀린 말이라고 때 맞아요? 맞죠? 우리나라 오케이. 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으로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생활이 형편이 마땅치 않은데 경로우대 혜택마저 줄여버리면 안 그래도 생활고에 시달리시던 분들이 더욱더 힘든 생활을 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어요? 박수! 요점이 딱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죠? 노인 인구의 증대에 따른 노인 빈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아주 소신 있게 발표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성 군입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에 덧붙여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웃나라의 변화입니다. 이웃나라?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70세 정년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본 노년학회는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하였고요.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인의 그 일할 수 있는 복지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었고요. 최근 20년간 노인들의 노화 속도가 늦춰져 생물학적으로 5에서 10년 정도 젊어졌다는 것입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경로우대 기준 연령 조정, 현재 주제와 맞게, 그리고 고령자 면허 갱신 검사 강화, 고령 친화 금융 상품 제품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건지어서 부지런히 가보십시다. 강보민 양? 예. 저는 앞에서 두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 외에 노인 빈곤으로 인한 노인 범죄율과 청장년층의 부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노인 빈곤으로 인한 노인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해보면 대검찰청 2020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469.9명이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노인들이? 네. 예. 우리나라는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위기의 노인들이 범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우대 기준이 상향된다면 노인 범죄율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년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인의 노후는 연금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지만 우리나라는 연금 수준이 낮아 노인들이 일하거나 가족들의 부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로우대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연금 수급 연령이 올라가면 결국 노인복지가 축소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양 책임이 높아집니다. 중산층 이하 가족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모 부양 부담으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할 수 있으며 저출산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들로 상향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 연금 얘기까지 했네요. 고령층들이 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고령층들에게 다 연금 드리면 안 되나요?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토론 과정을 우리 방청객 우리 학생들이 들어봤겠지만 이 복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또 빈곤의 동상대가 늘어나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복지를 다른 방법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게 과연 어떤 방법이겠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 학생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논점이 무엇인지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신민정 양,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저는 경로우대 기준을 상향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합니다. 네. 경로우대 연령 기준을 상향 추진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자연스레 정년이 연장될 것이고 노인이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반대 측에서 얘기했던 말에 반박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만 65세가 넘었음에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춘 노인이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100세 시대의 노후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어요. 짧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서미나 양이 마지막 반대 토론을 해 주시죠. 네, 저는 경로우대 연령 기준을 70세 전후로 상향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네. 그 이유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혜택을 받는 인구 수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재 만 65세 노인들이 받고 있는 경로우대 혜택을 살펴보면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건 물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30% 감면하고 있고요. 또 65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서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단순히 봤을 땐 이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고령자 대상 재정 지출 부담을 3분의 2 정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만 65세 노인들은 매월 30만 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에서 교통비를 뺀다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우대 연령 기준을 상향시키기보다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노인 혜택 기준을 개인 소득 및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네요.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죠. 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찬성 반대 토론자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 방청객에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들었어요? 이게 과연 연령만 달랑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에 그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정책들이 배려가 돼야 하는지 그런 차관점도 생기죠. 그렇죠? 이게 고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가 있는 없는 소득이 많은 적은 연금을 타는 타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고려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토론하는데 가치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착안해야 할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다. 이것들을 좀 제가 참고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청객에게 지금 시간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한꺼번에 방청객에게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여러분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좋은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 뜻에 따라야 할까요? 자녀 뜻에 따라 할까요? 네.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거꾸로 할까요? 신민영 양이 먼저 발표해 볼래요? 오케이. 예, 먼저 찬성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청소년 대부분은 의사결정을 하기에 아직 미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있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모라면 자녀의 미래가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길을 권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겪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로 선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랐을 때 더 현명하고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청소년은 미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과의 의견이 대치할 때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사회화를 책임져 주셨고 우리를 위해 세월을 헌신하셨습니다. 부모님처럼 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해 줄 사람은 아마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진로 선택을 고집하여 부모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믿음직한 기댈 곳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부모님과 나의 진로를 맞바꿀 수 있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진로 선택이 부모님의 의견과 대치할 때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제 찬성의 발언을 해줬고 이번에는 반대 의견인데 서민아 양, 네, 앉은 자리에 대치된 자랑이. 네. 네, 저는 진로 선택이 부모님의 의견과 대치할 시 자신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꿈이 없다는 청소년들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교교생 18만 402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4년 학교 진로 교육 실태 조사에서 초등학생 12.9%, 중학생 31.6%, 고등학생은 20.5%가 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이루고자 하는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찾고 선택하는 과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들어 목표로 삼은 진로를 부모님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엔 아깝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선택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아주 그냥 논점이 완전히 치열하네요. 두 사람만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번엔 또 역시 누굽니까 이제 윤다솜 양? 윤다솜 양에게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앞서 말한 민정 학생의 의견과 같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저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희망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새로운 꿈인 PD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반대와 조언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직접 겪었고 이를 통해 부모님을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하연 양 차례인가요? 오케이. 저는 본인의 진로 선택이 부모님과 대치할 때 본인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평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고 싶은 진로랑 부모님의 의견이 대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인의 인생은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로를 결정해 주신다면 그 뒤에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심을 기르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까? 부모님이 더 잘 알까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저는 부모님 또한 저를 많이 보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해 아실 줄 수 거다?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 자기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해? 네, 부모님과 24시간 붙어서 생활하진 않으니까요. 엄마 아빠 몰래 뭐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좋은 주제인데 이 주제만 가지고서도 1시간만 얘기하면 정말
충분할 것 같은데, 정말 유익할 것 같은데, 정말 내 자신을 누가 더 잘 아느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인 경험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그러나 이게 생산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김동성 군, 오케이. 먼저 부모님은 우리와 같은 나이를 거치며 성장하신 어른으로 인생을 살아옴에 있어서 가장 경험이 많고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 되는 일인지 구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선택한 직업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의 여부를 부모님께 의지하는 것도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은 자식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성격, 행실 등 자식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잔소리로 넘길지는 몰라도 부모님의 한마디가 인생의 조언이고 충고라는 것인데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각에 의견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고, 강범인 양은 어떤 생각일까요? 예. 저는 부모님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간다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진로 선택은 후회와 절망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낳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성공을 원해 진로를 강요하지만 동기부여 없는 진로 선택으로 인해 열정이 없고 추진력도 일어날 수 없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낮아집니다. 동시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극대화되고 자부심이나 자존감마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로 선택에서 부모님의 강요는 시간, 노력 등 모든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김동성 군, 방금 저 강범인 양 얘기 들었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부모님, 부모님과 일단은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 네, 오케이. 갈등이 생길 거라고는, 물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고등학생이라도 저희가 하고 싶은 직업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희가 경찰이 된다고, 만약에 경찰이 제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경찰이 된다 해도 저희가 20대가 돼서 꼭 경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하려던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로를 방황해서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직업을 얻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로에 관해서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잘 아실 않을까. 거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강범인 양은? 부모님이 더 많이 아실 거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것과 부모님이 선택해 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은 오래 못 갈 거다. 더 큰 그렇게 후회를 얘기했죠.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방청석에 있는 학생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연구 좀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관해서 다 얘기했죠. 예.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직접 보양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문 병원에 모셔야 할까요? 여러분이 바로 당사자라면 여러분의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분, 두 분, 세 번째 이제 김동성 군이 발표할 차례인가? 김동성 군이 이제 발표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좀 준비한 거 발표해 주셔도 되고 해도 돼요.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치매 걸린 부모님을 직접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공양해야 한다. 예,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뒤를 묵묵히 걸으시면서 도와주셨던 분인데요.
그런 부모님을 전문 병원에 보낸다는 것은 효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래요? 혼자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이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자식의 도리가 있을 터 자식이라면 효의 도리를 지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 병원은 믿음이 가지 않는데요. 실제로 2022년 6월 28일 남양주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78세의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막말을 내뱉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병원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누가 자신의 부모님을 전문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은혜에 있어서 자식은 보답을 해야 합니다. 그 보답이 효이고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봉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효입니다. 부모님과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 자식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챙겨줘야 할지 잘 아는 사람도 자녀 본인입니다. 전문 병원은 24시간 케어가 가능하고 다양한 치료 프로젝트가 개설되어 있지만 환자가 기존 앓고 있는 지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얼굴을 좀 오래 뵈야 된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자, 강보민 양 어떻게 이제 기본적인 발표를 한번 해봐 주시죠. 준비한 거. 저는 직접 봉양하는 것이 효인 것에 반대로 전문 병원에 모시는 게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녀의 삶에 여유가 없어지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을 직접 봉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환자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 인력으로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자녀이기 전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 경제활동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가족 요양보호사 취득을 위한 공부, 부모님 봉양을 동시에 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아주 뭐 논쟁이 치열합니다. 발표를 아주 두 학생 모두 잘해줬는데 이에 대한 이제 보충 의견들을 좀 들어보십시다. 김동성 군의 의견에 대해서 김시은 양이 예. 저도 지지 발언을. 치매 걸린 부모님을 전문 병원보다는 직접 봉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김동성 학생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문 병원에서는 노인 폭행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노인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모두로부터 인권 사각지대에 있어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적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 요양병원 인증제도를 2013년부터 도입하였으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 당사자의 삶의 질과 권리, 나아가 인권 보호,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돌봄 만족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돌봄 만족감이란 돌봄의 유익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내와 이해를 통한 개인적 성장, 치매 노인과의 관계 증진, 돌봄 역할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긍정적 감정 등을 말합니다. 치매가 걸린 가족을 돌보는 것에는 스트레스, 부담감 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족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돌봄 경험으로 내적 성장과 만족감, 보상을 느끼게 하여 돌봄 부담감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돌봄 만족감을 통해 환자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치매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강화합니다. 또한 전문병원의 병실수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도 전문병원보다는 직접 봉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서희진 양이 차례가 됐네.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예. 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전문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한 학생들의 의견에 덧붙여서 가족 간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찬성 측에서도 이제 부모님을 직접 모셔야 한다라는 의견의 학생에서도 말을 했듯이 재정적인 문제나 시설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자녀가 부양을 하는 것인데요. 중증 환자들의 경우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이 정부의 지원으로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될 경우 치매의 특성상 치매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은 경제적, 심리적 및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족 수발자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경험하며 건강상 위협을 받기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언제까지고 부모님을 직접 봉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부모님의 증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슨 치료가 필요한지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의료진들의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 윤다솜양 했던가? 네, 윤다솜양 차례죠? 예. 저는 치매가 걸린 부모님은 직접 봉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학생들과 같이 전문 병원이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종원 기자의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정신과 약물들 치료 아닌 수익 위해 정신과 약 먹이고 잠만 재워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94%가 부적절한 정신과 약을 과도하게 처방하고 이를 급여로 청구하고 있으며 실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정신병 환자가 아닌 96.3%의 치매나 노인 환자들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서 우울감을 전혀 안 느끼는 것은 아니다 보니 중간에 가족들이 생각나고 우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로 인해 면담이 제한되었을 당시 노인들이 많은 우울감을 느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강보민 양 차례입니다. 응? 한예은 양 차례인가요? 그렇지, 한예은 양 차례. 내가 착각했어요. 예. 저는 치매 걸린 부모님을 전문병원에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치매의 증상에는 기억을 잃는 증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난폭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적 농담을 하는 등의 판단력이 흐려진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행동들을 자녀가 오롯이 받으면서 직장에 출근을 하거나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부모님을 간병하기에는 자녀들도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매우 지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녀들은 전문적인 간병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잦아 부모님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전문 병원에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원고도 안 보고 막 얘기하네. 네? 원고도 안 보고 막 얘기해. 왜 이렇게 말들을 잘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민정 양님이지? 예, 신민정 양. 예. 저는 직접 봉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뇌를 깨우는 방법으로 해상요법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옛일을 떠올리는 것이 뇌를 깨우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일상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담을 수 있는 가족이 치료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치매 환자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어려운 복잡한 일을 마주하면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변화를 최대한 자제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존에 머무르던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전문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아주 요점을 잘 정리해줬고요. 그다음에 서민아 양 마지막입니다. 저는 앞서 반대측 친구들이 말한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전문 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 또한 경제적 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걸린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면 병원마다 비용은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60에서 70만 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이 20%가 일반적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할지라도 장기간 매월 이 비용을 내는 것은 가족들에게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요양병원에서의 전문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치매 증상이 나아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될지라도 전문적인 치료와 안전, 부모님의 안전,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보아 저는 부모님을 전문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방청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편을 잘 파악하는 것도 문제고 또 각 사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럴 때 현명한 지혜들이 발굴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쟁점인보다 하는 것들은 대충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제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그대로 강행해야 할 건가 해서는 안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주제인데 어느 학생이 발표를 해야 되죠? 어느 학생 차례인가? 김동수 선군 했고 신민정 양이 해야 되겠죠? 신민정 양이 발표를 해주시죠. 예.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그대로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결혼은 부모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19세부터 49세의 성인은 비혼일 경우에 64.1%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을 떠나는 것이 규범인 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결혼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결혼의 의의가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인데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결혼이라면 그 결혼을 진정한 독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혼의 당사자는 나이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고 싶다면 그만큼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의견이 굽히지 않으신다면 결혼을 강행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혹여나 결혼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은 자녀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그러니 결혼 후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의 마음은 자연스레 바뀔 것입니다. 결혼 후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효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남은 인생은 부모님보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후회를 진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일지라도 주체적으로 결혼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자녀의 행복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강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강경파시네, 강경파. 자, 이번에는 이제 서민아 양. 예.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그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두 남녀의 만남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교 국가였던 조선시대는 연애 결혼 없이 중매를 통해 집안 어른이 혼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결혼에서 상견례의 의미는 예비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함께
처음 만나서 양가의 분위기, 인품을 살피고 혼인 승낙을 확인하며 혼인 절차를 의논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또한 결혼 풍습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일륜지대사를 의미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례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사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결혼을 두 사람의 결정만으로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결혼을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온 경험이 있으시기에 자식이 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자기 뜻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면 이유를 들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부모님께서 계속 타당한 이유를 들어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굳이 그 결혼을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예, 역시 저 강경하네요. 양쪽에 아주 팽팽한 아주 강경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김시은 양 의견 들어봅시다. 네, 저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그대로 강행해야 된다고 강행할 거예요? 생각하는데요. 와, 네. 예, 아까 전에 신민정 학생이 말하신 것처럼 결혼은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저희 당사자인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정작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도 저희일 거고요. 또한 연인을 곁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들은 결혼하는 당사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만류 때문에 연인과 함께한 시간과 추억을 날려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15년 전국 20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5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교제를 반대하시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애인의 직업, 학력이 부모 성에 차지 않아서가 42.6%, 애인의 집안, 가정 환경이 성이 차지 않아서가 25.5% 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인의 직업, 학력, 가정 환경, 집안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이 될 수는 없기에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이라도 그대로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서희진 양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그대로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로는 부모님은 저의 인생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저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기도 하셨지만 저보다 인생을 약 두 배나 많이 살아온 인생 선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겪어봤고 그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에서 크고 작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세상을 둥글게만 살아갈 수 없듯이 실패를 맛보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는다거나 가장 믿었던 친구와 헤어지는 등의 경험을 통해 사람에 관한 여러 감정을 겪으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을 무작정 막으시는 게 아니라면 자녀의 결혼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겨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반되어서 드는 우려 혹은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준비 부족, 자녀와 결혼할 사람의 나이 차이, 거주 지역, 종교 등 이외에도 부모님의 반대들은 모두 제각각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결혼을 어차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논쟁이 치열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원고는 보지 말고 자기 머릿속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누구 차례죠? 윤다솜 양? 오케이. 예.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 부모님은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행복일까요?
결혼 반대로 인한 기억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탓하게 될지도 모르고 부모님에게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고 자기 자신이 후회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 이번에는 이제 한하연 양 차례죠? 예.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그대로 강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결혼을 결정하는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아직은 경험해본 것보다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시고 그에 따른 조언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서희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부모님은 저희 인생의 선배이십니다. 저보다 2배 이상 혹은 3배 이상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때까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저희한테 경험을 통한 조언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그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김동성 군, 예.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그대로 강행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결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결혼이란 풍습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결혼을 중요하다고 가장 생각하는데요. 결혼하는 상대와의 평생을 약속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축하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혼을 부모님의 의견에 의해 못하게 된다면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꽃 피울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할 뿐더러 사랑하는 사람 또한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이 중요한 결정인 만큼 부모님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결혼이란 것이 두 집안이 두 사람으로 인해 인연을 맺고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면 결혼식이 출발점이고 한 가족이 되는 첫 단추일 것입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제 2막을 여는 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보민 양? 오케이.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그대로 강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자신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부모님이 반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의 우리에 대한 애정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항상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이 원하는 결혼을 반대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굳이 결혼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신민정 양. 발표했죠? 이제 다 발표가 됐죠? 오케이. 자, 지금 시간이 4시 9분인데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마지막이 5번째 주제인데 이건 효경의 부모에게 받은 몸은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요새 이제 나오는 문신하는 거, 몸에 문신하는 거, 타투 뭐 이런 것들을 해도 좋은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간단히 의견을 좀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맨 저기서부터 이번에 이제 반대 찬성 한쪽 얘기를 쭉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먼저 얘기할래? 되나요? 예. 저는 효경의 가르침, 효의 정신을 신체적 자유보다 우선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현재 문신의 인식이 아직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문신을 가리고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조폭이나 깡패 같은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문신이라 생각한다고 봅니다. 둘째, 문신은 잘못하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시술입니다. 아직까지 무허가로 가게를 차려서 문신을 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무허가 마취 크림을 대량 적발했으며 이에 따른 문신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라는 KBS 뉴스 보도처럼 아직까지 안전한 시술은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문신을 함으로써의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한 번 하면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문신을 블랙암이라고 하게 되는 검게 칠하는 문신이 있는데요. 이 문신 또한 혈관이나 수술을 할 때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근거들로 인해 저는 문신보다는 효의 정신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자, 그럼 김시은 양 어때?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네, 저도 문신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받은 몸을 더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윤다솜 학생의 의견에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문신이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문신은 기계를 이용해 표피가 아닌 진피층의 색소를 입혀 영구적으로 문양이 남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몸의 보호막인 피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깨지기 때문에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지 않으면 파상풍, 단순 포진부터 BC형 간염, 포도상 구균 감염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신은 몸에 지우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케이. 2년 이상 레이저 시술을 해야 하며 이마저도 다양한 문신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는 우리 부모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이상입니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김동선 군. 중복되지 않는 도면에서 딱 한마디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회적 배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몸에 문신이나 타투, 담배 등에 대해 호의적이다와 불호의적이다라는 기준을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250명을 대상으로 68%가 불호의적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에 문신이나 타투한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도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으면서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박수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신민양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는 그 보건위생상 안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대법원이 타투를 불법 의료 행위라고 이미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 행위를 통해 훼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인데 이 효의 시작도 지키지 못하면서 효의 정신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방예의지국의 본산인 우리 대한민국의 효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 대한민국의 정신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에서는 누가 발표해 줄까요? 하나였냐? 네. 저쪽에 윤다솜 양이 했으니까 이쪽에 한. 저는 문신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괜찮다. 문신은 일단 본인의 본인 만족, 개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미용 또는 본인의 몸에 있는 흉터 같은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효 때문에 억압을 해버린다면 트라우마 같은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이니까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서희진 양. 네. 저도 타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나의 몸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헌법을 얘기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하셨는데 개인이 가진 신체적 자유 또한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듯이 문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저의 자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현재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비의료인 즉 타투이스트가 문신을 합법적으로 하는 문신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문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 강보민 양 짧게 보충만 해주세요. 앞에 발표한.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에 좀 덧붙이자면 과거보다 타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문신 염료 제조사인 더 스탠다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1천만 명, 타투는 300만여 명이 시술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를 따져 조사한 결과 20대에서 26.9%가 타투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데이터 리서치 정기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타투에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방부에서도 2021년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는 점에서도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 선민아 양. 예. 네, 저는 타투에 대해 찬성하는데요. 그 이유는 타투를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께 의지하는 미성년자 때와는 달리 사회에 나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투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체적 자유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의 자유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가며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발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지금 5가지 주제에 관해서 이제 토론들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마음에 드는 학생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학생도 있겠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발견하기 있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사는 분들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토론함으로써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주겠습니다. 먼저 내가 꼭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기 맨 앞에 여기 왔습니다. 이쪽이 먼저 맨 처음에 박수 받았던 학생입니다. 예. 저는 누군지 먼저 발표해 주시죠. 저는 2학년 8반에 있는 재학 중인 남기주라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윤다솜 학생에게 묻고 싶은데요. 아까 분명히 진로를 결정할 때는 부모님이 자기를 제일 잘 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결혼할 때는 부모님의 생각을 참고하지 않고 강행한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로의 경우하고 결혼의 경우가 찬성 반대가 다르니까 그 점을 딱 지적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일단 진로는 결혼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있는 것들을 부모님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결혼은 이와 다르게 저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다른 분야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직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 하는 결혼보다는 제가 하는 선택이 옳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좀 됐습니까? 답변이 좀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의 경우하고 진로의 경우하고 왜 다르냐라고 하는 건데 나름대로 아주 논리 정연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학생 또 질문 있거나 또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이크 저쪽에 예. 네, 누군지 먼저 밝혀주시고요. 네, 저는 2학년 1반 고동욱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치매 부모를 이제 전문병원에 봉양을 해야 한다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아까 찬성 측에서 발언하신 질문 근거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전문병원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전문병원에서의 폭행하고 과잉 진료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는 이제 모든 전문 병원이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니까 부모님을 전문병원에 맡겨서는 안 된다
라는 말에 대해서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가 답변해 주겠습니까? 아까 1분. 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2010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일반화로 하셨는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그 노인 거기 봉양하는 데서 이제 사건 사고율이 대략 100% 기준으로 54%, 즉 반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54%가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을 덧붙여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빈번하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일반화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빈번하다. 네, 반을 넘는 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민영 양 덧붙일 얘기 있어요? 아까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예. 그리고 물론 모든 전문 병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자신의 부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자녀로서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런 것에 관한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학생, 예, 여기 자기 의견을 얘기해 줘도 좋습니다. 예, 또 질문하셔도 좋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청석에서도 자유롭게 얘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하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에게 자녀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뭘 어떻게 했으면 가장 행복할까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또 무슨 진로를 어떻게 한다,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아이고 우리 자녀가 뭘 좀 어떻게 했으면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하실까요? 답변 의견 있으신 분, 우리 학생, 한 학생도 손 안 드세? 예, 막 손 들었어. 용감한 우리 학생. 우선 저 얘기 듣기 전에 먼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는 2학년 1반에 재학 중인 남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행복하실 때 저희가 행복한 것처럼 부모님도 저희가 행복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같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박수 보내주시고, 또 다른 학생은요?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님도 행복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학생? 다 공감하시나요? 다 공감해요? 우리 학생 다 공감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야 엄마 아빠가 행복해질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행복하냐고 묻는데 대답들을 별로 안 하네. 왜? 시험 공부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부모 자녀의 관계, 효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 잘 사는 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데요? 건강하게. 건강만 하면 되겠어요? 사고 안 치고 사고 안 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그렇지? 사고 안 치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것,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학생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님들이 행복해 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들이 반대하실까 안 하실까? 네? 다 고개를 흔들흔들으시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들은 더 행복하게 하시죠.
뭐 부모님께 용돈 많이 갖다 드린다든가 무슨 입신양면이란 말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뭐 유명해지거나 출세하거나 이러면 이제 부모님이 효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냥 구세대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늘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어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은 미소를 띱니까 안 띱니까? 띄죠. 여러분 지금 미소를 띄고 있습니까? 인상을 팍팍 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여러분이 행복해 하면 여러분이 진짜 효도를 하는 거죠. 그죠? 진짜 효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라고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세대 공감 효에 관해서 이야기를 참 나눴는데, 여러분 어쩜 이렇게 말들도 잘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지, 와 우리 효명고등학교 학생들 그냥 박수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박수. 여러분 아주 훌륭했어요. 오늘 발표회 뿐만 아니라 정말 경청에 끝까지 한 분도 졸지 않고 경청인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께 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효는 정말 행복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행복한 길을 찾고 늘 행복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효입니다. 그게 부모로서는 정말, 자녀로서는 정말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한 거죠. 그럴 때 부모는 또 자유로우시겠죠.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늘 사랑과 자애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늘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워보세요. 우리 효명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띱니까? 네, 저쪽 내라고. 예, 우리가 미소를 잘 짓지 못한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이 얘기만 할게요.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거 관광객으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 사람이 너무 인상을 쓴대요. 길을 물어보고 싶은데 하이 그러고 길을 물어보기가 어렵대요. 인상을 하도 쓰고 짜증을 낸 것처럼 인상을 쓰고 다녀서. 근데 우리 효명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들 인상 좋은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다는 건 내 마음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부터 좀 바꿔주세요. 우리 어른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늘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늘 행복해 하세요. 그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토론에 참가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역시 우리 효명고등학교 학생들 박수 받아야 됩니다. 사회자님 이제 마쳐도 될까요? 네네. 예, 오늘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작별을 하겠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효명본부 우리 또 향교에서도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하해 주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더불어서 맡아주신 강지연 변호사님께 저희 박수와 함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여해준 우리 학생들, 또 자유토론에 참여해준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대공감 청소년 효포럼 진이한교에서 주최하였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